재밌는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가지고 그 집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정님이.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참고로 여기 채팅창이 저는 안 띄워져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안 보고 있어서. 레닌 VI7625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지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닌 VI7625. 마땅히 지지하셔야 될 것 같은 이름인 것 같고요. 이름이 지지하는 이름이네. 네. 아무튼 다음 수 진행해 주시죠. 네, 다음 제가 또 공교롭게도 오늘도 홍성만님에게 또 주식 이런 얘기를 또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 홍성만이 시켜서 한다. 네, 또 그런 주식 전문가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별로 주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도적인데요. 제목이 도둑이 설치한 도난 경보기 정부의 불평등 대책입니다. 이거 제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홍성만이 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연금술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태풍 속에서 우산 팔기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태풍을 불러오고 우산도 팔고 불을 지르고 소화기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대책을 하고 있다. 최고 아닙니까? 그쵸. 그것이 이제 장사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좀 주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범 실장이란 분도 정책실장이란 분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 4주, 6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당 이런 얘기로 그때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 하시죠. 불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반도체 산업으로 큰 어떤 부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 시정을 위해서 지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배당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사 나고 이런 거죠.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부동산을 가지고 또 이번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등한 거에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이거 잡아야 한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보다 자산이 이제 훨씬 크다. 예전에는 이제 소득이 좀 더 높으면, 그러니까 소득 내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 영향이 컸는데, 이제는 아무리 이제 소득이 높거나 하더라도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자산 불평등이 청년 세대에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랍게 본 기사인데 20대 가구, 물론 여기서 약간 보정을 하자면 20대에서 가구가 되려면 세대주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조금 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 집에서 나올 수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가구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19배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조금만 더 갔으면 20배인데 30대는 5배밖에 안 된다고 하고 격차가 60대도 10배 정도인데 20대가 19배래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중심으로 가구 소득을 어떤 가구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불평등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됐죠. 그렇죠. 저는 코스피 9천이라는 숫자가 이 방송을 우리 연금사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파일럿 때부터 주식 얘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대단히 경제방송이야. 경제방송. 우주 경제전쟁까지 얘기하는 경제방송. 근데 매번 그 숫자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9천이라 말해볼게요. 다음에 2주 뒤에 와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는데 그때 살걸 이런 생각. 아무튼 많이 되지 않고 근데 예를 들면 6천이 돼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이 두 분의 표정이 어떨지를 보면은 뭘 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그렇게 과열되고 있고 이란 전쟁이 끝났니 뭐니 해서 9천도 갔었고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삼전 하이닉스 혀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거주하는 사람 등등 이 사람들이 셔틀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근 거리가 되는 직주 근접이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통해서도 되든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있는 부동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셔틀이 다니는 이제 역세권 같은 개념인 거죠. 셔세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번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 실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만둘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7월이면은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건드린 건 사실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없애기로 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뭐 예전 우리 파일럿 때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중과 제도가 있는데 네. 요거를 도입은 해놓고 1년 미루고를 지금 몇 번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요거를 강화 도입을 하려는 것이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진짜 시행하겠다라고 네. 해서 2026년 5월 9일 얼마 전을 기준으로 해서 중과 제도는 시행이 된 것. 이외에는 지금 아직은 건드린 건 없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 현재 있는 제도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할 것이다. 이게 약간 복잡한 얘기니까요. 예, 뭐 그게 설명을 뭐냐면은 해야 될까요? 종부세를 낼 때 예를 들면은 이 조정님이 100만 원짜리의 그 어떤 책을 갖고 있다. 종부세를 책에다 매긴다고 칩시다. 1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기준이 있어요. 100만 원일 때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느냐? 그게 아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면 이 100만 원짜리 책에다가 100만 원의 세금을 매겨야 되지만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테니까 0.6 곱해가지고 요 과표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매겨서 세금 좀 깎아줄게 이런 건데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가 아니라 90%로 올려버린다. 그럼 0.9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는 60만 원어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책에 대해서 100만 원입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 책에 대해서 60만 원어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됐는데 90%로 올려버리면 90만 원어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근데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행령으로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이걸 바꿔 하면 바로 보유세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경제 유튜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아니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니죠. 우주 경제 전쟁 여기 나오나?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누가 내렸을까요? 당연히 윤석열이죠. 원래 2021년에 95%까지 올렸다가 윤석열이 이걸 60%까지 낮췄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입법 없이도 올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올릴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많고요. 다른 하나는 그건 좀 쉬운 처방이죠. 왜냐하면 네. 시행령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네. 다른 하나는 소위 이제 장특공제라고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연구소장님? 이재명 장기투쟁 사업장인가? 장특공자 뭐지? 네. 아 이거는 사실 근데 네. 대학생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을 장기 보유할 리가 없기 지금 때문에. 모를 줄 알고 물어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실 아니, 죄송합니다. 모르진 않아요. 예. 아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신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거 사실은 왜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몰랐기 네. 때문에 맞아요, 몰라요. 예, 모를 사실. 수밖에 없는 집도 없는데 뭘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장기 보유를 한 게 있어야 알지. 장기 보유를 한 거라곤 비타고 전자기기밖에 없다고요. 프라모델 이런 거라. 아, 예, 전자기기는 아무래도 또 가난할수록 장기 보유하는 또 경향이 있죠. 나 지금까지 산 아이폰 다 갖고 있다고요 아직도. 중고가가 많이 공제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안 팔 겁니다. 네. 네, 이걸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붙거든요. 집을 네. 팔 때 집을 자기가 이득을 본 만큼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네. 양도소득도 소득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오래 갖고 있었으면 네. 오래 갖고 있는 만큼 원래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1주택자로서 좀 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말하자면 진정성이랄까요? 이런 걸 좀 봐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포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지 이게 있기 때문에 1주택자니까는 이런저런 세금은 좀 제해주자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거를 하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지만 1주택자는 그 실수요자야 건들지 마 이게 있는데 문제는 1주택자인데 내가 안 살아요 거기 월세로 살고 있어 다른데 그리고 거기는 세를 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우스푸어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뭐야 이게 있는데 지금 체제는 그것도 어쨌든 특별공제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경우에 특별공제 적용하는 것까지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그건 실수요자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안 살고 있는데 1주택자라는 이유로 그 특별공제를 해줘갖고 세금 줄여주면은 그게 맞는 거냐 이 문제 제기가 사실 부동산 세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특공제를 좀 손을 보자 이 얘기를 운을 띄워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얘기해온 게 뭐냐면 그동안 어쨌든 간에 계속 1주택자들은 실수요자니까 봐줬는데 이제 1주택자들한테까지 심지어 세금 폭탄을 매기는군요. 지방선거 끝나면은 하늘에서 세금 폭탄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두고 안 살고 그냥 세줬다든지 이런 거 갖고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온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비실거주 1주택자였기 때문에 아. 청와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논란이 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 팔아버림으로써 이걸 해결해버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좋습니다. 전 사실 뭐 장특공제 폐지하는 거 아니면 뭐 단계적 축소하는 것도 찬성하고 네. 보유세 인상하는 것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아, 세금을 좋아한다.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보유만으로 자산 가격이 펌핑되는 거 뭐 그들이 돈 버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집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렇죠. 집을 못 가진 사람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또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 팔아도 우리 옆집은 못 가. 그러면 팔지도 못하는데 그럼 뭐 이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엄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세금도 어차피 붙을 거고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을 결국 잡는 정책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집을 뭐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집 가격이 꼭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제 대부분의 서민이라는 분들은 집값이 좀 떨어져서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태풍을 부른 다음에 우산을 파는 게 아니냐는 지금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오는 돈이 네. 많은 경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지고 나온 돈에서 이게 차익 실현한 게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혹은 이런 성과급이라던가 이런 초과 이윤이 발생한 부분들이 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말하자면 이 한국 자본주의의 호황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주식시장 과열이라는 게 물론 정부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네. 사실상 지금 정부가 하는 행보가 모든 돈 빼서 주식에 박으라고 하는 거는 좀 다름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머니 무브죠 그게. 네, 머니 무브다. 뭐 부동산 네. 시장에서 빼가지고 주식시장에 박아라. 네. 주식시장 오르면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결국에는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또 코스피 상승을 본인 치적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네. 이게 계속 올라야 하고 이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간 이 대증요법 같은 거죠. 이제 너가 열이 많이 났으니까 타이레놀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세 약간 찔끔 올리고 약간 이런 수요를 조금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가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또 뺐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집을 뺏는다라고 표현하다기보다 이게 네. 비록 전 도적이지만 뺏고 싶으니까는 네. 용어 정리에 들어가는군요. 삶에 필요한 재화들, 삶에 필요한 야. 수단들이 어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필요한 만큼 집어넣고 갖다 쓰고 싶은 만큼 갖다 써라. 이게 저기 능력만큼 집어넣고 필요한 만큼 갖다 써라. 우리가 지금 전 사회를 다 그렇게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네. 적어도 주거는 필수적인 재화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주거권이라는 건 권리가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뭐 부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주거권이 권리라는 건 동의하면서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키는 그런 정책을 고수한다는 건 사실은 모순이다.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짜서는 안 된다. 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버블을 막을 수 없다면 이 버블 이후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저 생각은 좀 듭니다. 결국에는 버블이 터졌을 때 누가 손해를 볼까요? 결국에는 그쵸. 나는 사실 버블에 기여한 건 없는데 버블에 기여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봐요. 손해는 내가 봐요. 네. 네. 그쵸. 우리 자산가들, 금융자산가들은 구제금융 받을 거 아닙니까 또. 뭐 네. 구제금융도 구제금융이겠지만 버블이 터져가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매수 타이밍인가? 이렇게. 그쵸.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보이겠지만 네.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산업이 망하고 기업이 흔들리고 하면 해고당하는 건 노동자들이고 네. 그렇죠. 가구에게 결국에는 그 부담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 우리 2008년에 이미 다 봤던 것이고 그 네. 이전에 자본주의 위기들을 다 봤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호황, 네. 어떤 이 자산 가격 상승 파티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 구축하고 자산 버블 떨어질 때를 대비하고 그리고 자산이 너무 급등해서 이 버블이 너무 이제 폭등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국가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야, 아득해지네요. 옛날에 운동권들 일부가 특정 정파가 그러한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교육, 의료, 환경은 상품이 아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 2022년 기후정의 행진인가에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2000년대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다 함께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호를 잘 뽑으셨네요. 네, 좀 뭐 구호를 독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시절에 저희가 독점에 탁월함이 반대합니다. 있어요. 그분들이 신문도 많이 만들고 이제 디자인 감각이 아직도 신문을 많이 만들고 그렇죠. 계세요.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이제 또 이렇게 뭐 그리고 어떤 이런 뭐 손가락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네. 그 연금술사님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 뭐에 쓰고 싶으세요?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요. 아 나는 뭐 집을 사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난 여행을 그냥 다니겠다. 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게 뭐 삼전 한익 둘 중에 하나 갖고 있다 했지만 네. 그냥 유럽 여행 한두 번 다녀오면 다 끝나는 수준의 야. 금액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결국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은 돈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넣을 돈이 있어야지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많이 벌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지금 연금술사님은 분명히 다른 데 넣으면은 이게 논리가 아닌 것 같고 요즘 AI 시대 반도체 대박인데 삼전이나 하이닉스 넣어야겠는데 하이닉스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혹시 3년에 넣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영끌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이닉스 하나 딱 사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그거 많이 올랐다고 팔아봐야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런 처지가 다수인데 주식의 머니무브 애초에 이제 논리는 뭐 그런 논리란 말이죠.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논리는 부동산에 자꾸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지경에 놓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 아까 뭐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보험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가지고 다들 불행해지니 그러면은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서 버블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증시에 투자를 해라. 증시에 갖다 놓으라. 그럼 증시에 갖다 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자본 입장에서는 뭐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한 거니까 그 자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조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뭐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돈 몰리는 거야 좋은 거 아니냐.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 논리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뭐 부동산 투자보다는 증시에 투자하는 게 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얘기일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증시가 계속 오르면 이게 말이 되죠. 그래야 이제 이익률이 그러면은 부동산에 넣는 것보다 확실히 증시에 넣는 게 좋구나. 이게 그래야 이제 증시에 계속 넣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이제 흘러간 자산이야. 그래서 정말 네가 살 집 하나가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해봐야 그거 나중에 망할 것 같아. 이런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의 한계로 부동산 가격이 뭐 서울 아파트 얘기입니다만 오른단 말이죠. 올랐고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바람에 그 성과급 받아서 좋아 이제 내 집 마련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 정책은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지금 코스피는 9천을 갔는데 갔다 다 내려왔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성공한 거지만 정부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머니 무브가 일어났을 때 다시 이게 부동산으로 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칸막이는 지금 무너진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사실은 100%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대로 계속하면은 그거는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거를 만지작거리는 건데 문제는 세금 문제는 또 세금 정치로 이어질 거거든요. 보유세 만지면 난리 나죠 또. 애초에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내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동안 반발을 많이 했던 건데 그냥 세금을 올릴게 이러면은 그게 뭐 똑같지 않습니까? 반발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하지만 뭐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출구 없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정치에서는 사실 출구가 없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출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거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로 돌아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책임 있는 결정이라는 거는 그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도 다수 유권자들에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정이 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결국은 제일 나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기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게 당장은 이제 두려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치고 정치적으로 돌파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혹시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집을 사겠다. 아니요, 저는 집을 사고 싶진 않고요. 아 역시 친명이신가? 아니 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꼭 친명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건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지적이네요. 네. 네.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네, 웃기려고. 그냥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꼭 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집이 안정적인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2년마다 이렇게 집을 이사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고. 세입자 정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집값에 따라서 서울 어디를 갈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머물고 싶은 동네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차 같은 걸 타고 이제 마차에서 연금술을 하면서 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얘들아 갖고 와라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네. 아닌가요? 아니면 네 죄송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실수요자에 항상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가 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아까 세입자라든가 집이 없는 사람, 집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거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청년층도 그렇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면서 계속 이제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가는 게 또 중요한데 이 정권은 그 부분이 또 약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 딱딱딱 찍는데 없는 사람, 노동 정책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노동 정책의 경우에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맥락에서는 그게 산재를 막는 거든 또는 뭐 어떤 측면에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뭐 초기업 교섭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되든 안 되든 로드맵이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자산과 관련해서는 결국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누가 만들든 좌측에서 만들든 뭐 어디서 만들든 했으면 좋겠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네. 아파트는 공산주의이다 사실은. 그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주의인데 아파트 좋아하시나요? 아파트밖에 안 살아서. 약간 계급 격차가 느껴지는 지금 근데 방금 계급통이 좀 단독주택이 더 비싸지 않나요? 네? 단독주택이 더 비싸지 않아요? 빌라 어떻습니까? 빌라 뭐 아무튼 그런 공동주택 형태로밖에 네. 안 살아봐서 네, 뭐 대조군이 사실 없는데 아파트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파트를 싫어하지 않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상 끝날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도정님 뭐 할 말 있어요?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머니무브라는 게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대세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머니무브가 이루어지는 거면 네.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돈들이 알아서 빠져나가서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게 왜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집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투기의 대상 내지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한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이거 이제 투자 대상이라는 생각을 박살 내려면 집값을 한번 확 이렇게 떨어뜨릴 만한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야. 그랬다가는 이제 가계부채가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어쩌고저쩌고 금융권이 네, 뭐 가계부채가 폭발해서 뭐 서울이 망하고 그러면 한국이 망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뭐 그런 어떤 충격 요법도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올 수 있다. 아. 그것이 자산 버블이다. 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네.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춰 나가자. 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도정님은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누가 와서 당신 대한민국의 주적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나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적 도정님이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는 뭐죠? 네. 연금술사님이 준비해왔네요. 네. 제가 아까 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해명해야겠다 이것은. 네. 약간 뿌띠부르주아처럼 비춰볼까봐 네. 제가 아파트에만 살았다 했는데 네. 전 태어나서 임대 아파트에 좀 오래 살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 간 곳도 지방 소도시에 있는 구축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상경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만든 서울 소재의 학사에 살았고요. 학교 기숙사에 예를 들면 남도학숙 막 이런 거죠. 그쵸. 네. 비슷한 데 살았고 네. 또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 네. 또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도강에 있는. 네. 네. 저희는 청문회가 근데-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월세 노동왕이다. 네. 그쵸. 월세는 노동왕.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다.